한동안 미세먼지가 극심했었죠. 우리 후손들과 직접적 잘못이 없는 동물들에게 이런 미세먼지 물려줄 수 없잖아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가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2장 연구를 위한 도구에서 심리학 분야에서의 동물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심리학 분야에서의 동물 실험. 가장 고통스러운 실험 중 상당수는 심리학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 심리학 실험실에서 사용된 동물들의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보고자 한다면 1986년 한 해 동안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 350건의 동물 실험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될 것이다. NIMH는 심리학 실험에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연방기관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기관,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는 뇌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험에 약 1,100만 달러를 사용하며 약물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에 500만 달러 이상을, 학습과 기억 실험에 약 300만 달러를, 수면 박탈, 스트레스, 공포와 불안 등을 포함한 실험에 2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다. 이 정부 기관은 동물 실험에 매년 3천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기 충격은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실험 방법이다. 실험은 동물이 다양한 처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상이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동물을 훈련시키기 위해 시행하기도 한다. 이 책의 초판 1975년에서 나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에 시행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기 충격 실험들을 서술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당시의 사례를 한 가지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피츠버그에 있는 재향군인관리병원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레이와 베릿은 1042마리의 쥐의 다리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동물의 눈에 갖다 대는 컵 모양의 전극을 통해 또는 귀에 부착하는 클립을 통해 더욱 강렬한 충격을 가함으로써 경련을 야기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첫째 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몇 마리의 쥐들이 둘째 날 실험 이전에 병들거나 죽어버렸다. 거의 20년이 흐른 내가 이 책의 제2판을 쓰고 있는 지금도 실험자들은 전과 다름없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동물에게 실험해볼 하찮은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힐렉스와 데니는 쥐를 미로에 집어넣고 한 번 잘못 선택하고 난 그 다음 시도에서 3초 이내에 길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할 경우 전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쥐들은 선택 지점 바로 앞에 T자 미로 줄기에서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쥐의 병적 집착과 퇴행에 대한 그 연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쥐에게 미로 안에서의 선택 지점보다 앞에서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선택을 해야 할 지점에서 전기 충격을 준다는 것. 이는 이 특별한 실험의 새로운 특징이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어서 실험자들은 1933년, 1935년, 1985년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수행된 실험들을 인용했다. 다음 실험은 단순히 인간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결과를 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행해진 것이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커트 스페니스와 레리 스카이어는 전기 경련 충격이 쥐의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 고안된 한 실험에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충격을 사용했다. 방은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한쪽은 밝고 다른 한쪽은 어두웠다. 실험자들은 쥐들을 밝은 방에 가두어 두었으며 밝은 방에서 어두운 방으로 이동할 때마다 다리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그들은 훈련을 시킨 쥐에게 1시간에 4번의 간격으로 조정된 전기 경련 충격 요법을 가했다. 그리고 충격을 가할 때마다 쥐는 발작을 일으켰다. 전기 충격 요법은 퇴행성 기억 상실을 야기했으며 이는 최소 28일 동안 계속됐다. 스페니스와 스콰이어는 쥐들이 어두운 방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넘어갈 경우 쥐는 전기 충격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스페니스와 스콰이어는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과 이미 스콰이어가 신경질환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집단마다 점수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기억 상실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와 같은 발견은 실험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기억상실과 인간의 기억상실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실험에서 델라웨어의 웰밍턴에 있는 ICI 아메리카스 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페이틀과 미들러는 정제 사료를 얻고자 할 경우 지뢰를 누르도록 다람쥐 원숭이를 훈련시켰다. 그들은 다람쥐 원숭이의 목에 금속 줄을 달고 이를 통해 원숭이들이 작은 정제 사료를 획득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사료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3시간을 기다리는 경우에만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숭이들이 전기 충격을 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8주 동안 하루 6시간씩의 훈련 과정이 필요했다. 이는 갈등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험이었으며 원숭이들에게는 다양한 약품이 투여됐다. 투약 상태에서 더욱 강한 충격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실험자들은 자신들이 생쥐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와 같은 실험을 해보았으며 이 실험이 잠재되어 있는 항불안 동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족관화 실험은 85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뉴욕의 한 동물해방운동단체인 동물을 위한 통일행동이 1982년 편찬해 낸 한 보고서는 동물에 대한 전형적인 족관화 실험을 다룬 1425건의 논문을 발견했다고 전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와 같은 연구가 대부분 무용하다는 사실이 위스콘신 대학의 실험자 모임이 발행한 한 논문에서 분명하게 밝혀졌다. 수잔 미네카와 동료들은 140마리의 생쥐에게 피할 수 있는 충격과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주면서 이러한 서로 다른 충격의 차이가 일으키는 두려움의 정도를 비교하고자 했다. 다음은 실험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그들의 설명이다. 지난 15년 동안 통제 가능한 기피 요소와 통제 불가능한 기피 요소로부터 야기되는 서로 다른 행동과 심리적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이에 대한 대체적인 결론은 통제 불가능한 기피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통제 가능한 유해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에 비해 어떤 동물에게 훨씬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험자들은 어떤 때는 도망갈 기회를 주고 어떤 때는 주지 않으면서 생쥐에게 다양한 강도의 전기 충격을 주었는데 이런 실험을 하고 난 후에도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결론이 지난 15년에 걸쳐 행해진 수백 범의 실험 결과의 타당성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는 15년에 걸쳐 동물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음에도 별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기묘한 심리학 분야에서의 동물 실험 세계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동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이 되며 종국에는 타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타당한 결과들이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받게 될 함정에 빠져있는 동물들, 일반적인 동물이 아닌 동물들의 행동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씁쓸한 쓸모없는 실험 이야기는 학습성 무력감으로 알려진 증상, 아마도 이는 인간에서의 우울의 모델일 것이다. 그것을 초래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에 관한 것이다. 1953년 솔로몬 카민 그리고 와인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실험자들은 왕복상자라고 불리는 장치에 40마리의 개를 집어넣었다. 왕복상자란 장벽으로 2개의 구획을 나눈 장치를 말한다. 우선 실험자들은 개의 등 높이로 장벽을 세웠다. 그리고는 쇠망 바닥을 통해 개의 다리에 수백 번의 강한 전기 충격을 주었다. 첫 단계로 개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다른 구획으로 이동하는 것을 학습할 경우 개에게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실험자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려는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개의 다리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도록 바닥에 조작해 놓은 반대쪽 구획의 쇠망 바닥 위로 100번을 뛰어넘어 가도록 만들었다. 그들에 따르면 개는 뛰어넘어가면서 기대가 담겨있는 소리를 민첩하게 되는데 쇠망 바닥을 짚으면서 감전됨과 동시에 이러한 소리가 고통스러운 소리로 바뀐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들은 구획을 넘어갈 수 없도록 유리판으로 막아놓고 재차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는 개가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다 머리를 유리판에 찧었다. 이윽고 개는 똥오줌을 싸면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거나 날카롭게 지저댔으며 몸을 떨거나 실험 장치를 공격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충격을 피할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던 개는 10일에서 12일이 지나자 저항을 멈추었다. 실험자들은 이로 인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유리판 장벽과 다리에 가해진 충격의 결합이 개의 뛰어오르는 행동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결론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도피 불가능한 심각한 충격을 반복해서 줌으로써 무력감과 절망의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학습성 무력감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에 더욱 가다듬어졌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먼은 잘 알려진 실험가였다. 그는 개가 더 이상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학습하게 되는 강도와 지속성으로 쇠망 바닥을 통해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 셀리그먼은 동료인 스티븐 마이어, 제임스 기어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자신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정상적이고 실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는 개가 왕복상자에서 도망, 회피 훈련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동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개는 똥오줌을 싸면서 미친 듯이 날뛰면서 울부짖다가 결국 장벽을 뛰어넘어 충격을 모면한다. 그 다음 시도에서는 날뛰고 울부짖던 개가 더욱 빨리 장벽을 뛰어넘는 등의 행동을 취하며 이는 효과적인 다른 회피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진다. 셀리그먼은 이와 같은 실험 방식을 바꾸어 먼저 개가 전혀 피할 수 없도록 가죽끈으로 묶어놓고 전기 충격을 가하고 난 후 다음 단계로 도피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래의 왕복상자에 집어넣었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 개가 실험 경험이 없는 개와 다를 바 없이 왕복상자 안에서의 충격에 반응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그 개는 날뛰지 않고 전기 충격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고통을 참고 있었으며 이는 실험 경험이 없는 개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었다. 그 개는 장벽을 넘어가서 전기 충격을 피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그 개는 포기하고 충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듯이 보였다. 이어진 실험에서도 개는 도피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매회 50초에 걸친 모질고 치떨리는 충격을 감수하였다. 이전에 피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개는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무제한의 충격을 견뎌낼 수도 있을 것이다.
1980년대에도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학습성 무력감 실험을 계속했다.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의 필립 버시와 3명의 실험자들은 5초 이내에 가해질 충격을 경고하는 빛을 인식하도록 쥐들을 훈련시켰다. 경고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 후 쥐들은 안전한 구획으로 이동함으로써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일단 쥐들이 이와 같은 회피 행동을 학습하자 실험자들은 벽으로 안전한 방을 차단하고 쥐들에게 더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도망갈 수 있게 된 후에도 쥐들이 도피 행동을 신속하게 재학습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버시와 그의 동료들은 파블로프적 조건부 반사와 학습성 무력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372마리의 쥐를 충격 회피 실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실험자들은 학습성 무력감 이론에 대해 이와 같이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틴 소재 테네시 대학의 브라운, 스미스, 피터스는 각고의 노력 끝에 금붕어를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왕복 상자를 만들어냈다. 이는 아마도 셀리그먼의 이론이 물에서도 통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고안되었을 것이다. 실험자들은 45마리의 물고기에게 각각 65번의 충격을 가했으며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는 무기감에 학습된다는 셀리그먼의 가설을 크게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러한 실험들은 수많은 동물들에게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고통을 야기했다. 처음에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론을 반증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원래 수정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이 행해졌다. 앞서 언급한 셀리그먼과 기어와 함께 개에게 학습성 무력감을 일으키는 실험 보고서를 쓴 스티븐 마이어는 학습성 무력감 모델을 계승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최근 회고 기사에서 마이어는 동물 모델을 이용한 우울증 실험의 타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와 같은 비교가 유의미해지기 위해서는 우울증의 특징이나 신경생물학적 지식, 우울증이 어떻게 유발되며 예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학습성 무력감은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우울증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마이어는 학습성 무력감이 우울증 모델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위에서와 같은 당혹스러운 결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건져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그는 30년이 넘는 동안의 동물 실험이 시간 낭비였으며 실험자들이 야기한 엄청난 양의 심각한 육체적 고통은 별개로 하더라도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크게 축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책의 초판에서 나는 오하이오주 소재 볼링 그린 대학의 바디아와 2명의 동료들이 행하고 1973년 출간한 실험을 독자들에게 알렸다. 그 실험에서는 10마리의 쥐들이 6시간에 걸쳐 실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가해진 빈번한 충격은 모두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쥐들은 실험 방 안에 2가지 조종관 중 하나를 누름으로써 전해주는 충격에 대한 경고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자들은 쥐들이 충격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길 분명 원한다고 결론지었다. 동일한 실험은 1984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누군가가 이전의 실험이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바디아는 이번에는 인디애나 대학의 에버트와 함께 전기가 통하는 방에 10마리의 쥐를 집어넣고 6시간에 걸쳐 충격을 주었다. 이 중 6마리에 대해서는 1분 간격으로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으며 간혹 충격을 주기 전에 경고를 주었다. 이어서 실험자들은 쥐들이 2 조종관 중에 하나를 누름으로써 사전 경고 신호가 있거나 없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격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나머지 4마리는 2분 또는 4분 간격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변형된 실험에 이용했다. 이번에도 실험자들은 설령 더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쥐들이 사전 신호가 있는 충격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기 충격은 동물에게서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서 리처드 비켄과 존 너스는 160마리의 쥐를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을 전기가 통하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바닥의 우리 안에서 훈련시켰다. 짝을 이룬 쥐들에게는 곧게 선 자세로 서로를 마주할 경우 상대 쥐에게 덤비거나 상대를 물어뜯음으로써 싸움을 학습하게 될 때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다. 쥐들이 처음 충격을 받을 때 즉시 이렇게 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평균 30번의 훈련이 필요했다. 그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훈련되지 않은 쥐들이 있는 우리에 충격 훈련을 받은 쥐들을 집어넣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하루가 지난 후 실험자들은 모든 쥐들을 살처분하고 털을 깎아 상처를 검사했다. 실험자들은 자신들이 얻은 실험 결과가 전기 충격으로 유발된 반응의 공격적 또는 방어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고 있다. 오하이오주 캐니언 대학의 윌리엄스와 리얼은 스트레스 억제가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일련의 3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첫 번째 실험은 제어되지 않는 충격이 공포를 강화시킨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16마리의 쥐를 플렉시 유리관에 집어넣고 그들의 꼬리에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가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험자들은 이들을 이미 서열이 확립된 쥐 집단의 침입자로 집어넣었고 다른 쥐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24마리의 쥐들이 훈련을 통해 충격을 제어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32마리의 쥐들이 피할 수 없는 충격과 제어 가능한 충격을 받았는데 실험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러한 발견과 이론적 정식화를 통해 충격 제어 가능성, 충격 종결 예측 가능성, 조건화된 스트레스 단서, 공포, 방어 행동 간의 상호관계가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의 정확한 본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1986년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이 분야에서 1948년에 행해진 과거의 실험을 인용하고 있다. 캔자스 대학에서는 자칭 아동 연구 사무국이라는 한 단체가 다양한 동물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었다. 한 실험에서 그들은 셰틀랜드 조랑말이 갈증을 느낄 때까지 물을 주지 않았으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는 물 한 사발을 주었다. 2대의 확성기가 조랑말 머리 양쪽에 설치되었다. 좌측 스피커에서 소음이 들리면 사발에는 전기가 통했으며 조랑말은 물을 마실 경우 전기 충격을 받았다. 말은 좌측 스피커에서는 소음이 들리고 우측에서는 들리지 않을 경우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 더 이상 좌우를 식별할 수 없을 때까지, 그리하여 충격을 피할 수 없을 때까지 스피커를 조랑말 가까이로 이동시켰다. 연구자들은 이와 유사한 실험을 흰쥐, 캥거루쥐, 숲쥐, 고슴도치, 개, 고양이, 원숭이, 주머니쥐, 물개, 돌고래, 코끼리에게 시행했으며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조랑말은 소음의 방향을 식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사례가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동물들이 그만큼 고통을 당했고 실험자들이 직접 쓴 보고서임에도 대체적으로 그로부터 얻은 결과가 하찮고 뻔하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실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던 바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훨씬 덜 유해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 내용을 실험 심리학자들이 과학적 특수 용어를 사용하여 전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실험들은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다른 실험들에 비해 훨씬 중요한 것들일 것이다. 흰쥐, 캥거루쥐, 숲쥐 이런 동물들이 전기 충격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게
왜 중요한 거죠?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음악 너무 신나죠? 무척 힘든 일도 3주만 하면 습관이 된다 입니다. (3-7일) 21일이라고 하잖아요. 3주를요. 이 동안에 반복하면 정말 하기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도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7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77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